네, 이제 무역학 쪽을 또 폭발을 시켜봅시다. 아까 무역학 한 문제 푼 것은 있고 2교시 8번 문제. 자, 무역학 2교시 8번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무역정책 크게 나누면 간세 정책이 있고 비간세 정책이 있고 뭐 장벽으로 따지면 수단이죠. 무역 정책의 수단은 크게 간세 장벽, 비간세 장벽. 작성 방법 순서대로 짝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간세법 딱 그리고 전부 용어 싸움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1.1점, 1.3점. 디귿의 부가 범위와 긴급 간세 부가 범위 차이를 서술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긴급 간세는 작년도 기출 과목별에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뺐는데 대신에 1단계에 중요한 내용은 다 수록해놔서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3단계 마지막 5회차 모의고사 시간에 아까처럼 저쪽 기퉁이에서 긴급간세를 유심히 좀 봐주세요 하고 한 7, 8가지 테마 적은 것 중에 긴급간세가 있었죠. 그래서 1단계 교재를 찾아보신 분은 이 문제 보고 아주 반가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 자체는 교재에 있는 제가 정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순서도 그렇고 뭐 형식이. 그래서 간세 유형 이렇게 나오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22학년도에 나왔던 것도 있고 상계간세가. 그래서 이건 주는 거고 긴급간세 이렇게 해놨고 긴급간세는 작년에 세이프가드 그거하고 사실 어느 정도 또 똑같거든 거의. 세이프가드가 긴급간세 내국법의 간세법의 긴급간세 그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에서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작년 시험에도.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나왔고 일단 그렇습니다. 됐나? 가자.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도 2단계 세무회계 시간 했었죠. 뭐, 엄격해서, 법률의 엄격해서 소급과세금지, 조세 명확주의, 뭐, 입법주의, 뭐, 이렇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떠올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죠. 입법부에 의해 간세율의 제정과 조정은 입법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의 기능이 다를까요? 행정부 있고 입법부 있고 사법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면 어디로 해야 되나? 국회로 봐야 되나? 하여튼 근데 행정부가 임의로 간세율을 올릴 수 없죠. 됐나요? 이거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이제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올릴 수 없죠? 교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버트 기역이 예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역이 우리가 1단계 교재에서 정리했듯이 탄력간세입니다. 이게 다 탄력간세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됐죠? 좀 이따가 1단계 교재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역 탄력간세가 그 예외입니다. 어떤 행정부가 임의로 간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원래는 입법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되지만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간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간세제도입니다. 탄력간세. 탄력간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나요? 탄력간세 법령은 칠판 자료와 같이 이게 칠판인가 보네. 지우개도 있고. 그래서 탄력간세 안에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보조금 나오니까 상계간세죠. 22학년도에 물어봤던 됐고 요거는 부당한 조치 보복관세. 그래서 게임 끝난 겁니다. 보복관세는 기억은 나시죠? 2단계 때 어느 중간에 제가 트럼프 상호 1년 내도록 상호관세 떠드니까 그 상호관세는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사실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보복관세에 가깝다. 그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다 했네. 그 다음에 디귿 보복관세죠. 보복관세와 긴급관세의 부가범위 차이. 요거는 사실 제가 마이너스 1점 했습니다. 저도
적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조문을 보면서 이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기역은 보복관세, 아니 상계관세인데요. 무역학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건 상업경제 파트에 있었죠. 상업경제 파트의 1단계 교재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세에서 이렇게 옛날 기출문제 보조금에서 상계관세 22학년도에 나왔었고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다 참고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탄력관세. 탄력관세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기출문제 2교시 8번 문제하고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박스가. 됐나?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순서 그대로 되어 있네. 제가 정리한 거. 그래서 이것만 살짝 봤어도 3점은 맞출 수 있었네. 자, 그 정도에서 일단 탄력관세 있었고 여기 정부라고 해놨죠. 그래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탄력관세. 근데 탄력자를 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출제자는 탄력이라는 단어를 뺐을 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2교시 8번, 이제 3점은 확실하게 누구나 공부한 사람이라면, 성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맞을 수 있고요. 자세한 거는 교재에 가지고 있는 사람 참조하시고요. 오늘 그 답에 조금씩 붙여놨거든요. 해설을.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뒷페이지에 이제 그 작년 모의고사 아니구나. 작년이 아니고 언제니? 작년에 세이프가드 나오면서 작년 24년이지. 24년에 작년에 과목별 모의고사 했었던 요건데 밑에 뭐 상계관세 이런 거 적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고 긴급관세 조문을 제가 여기 박아놨었습니다. 심각한 피해,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문도 1단계 교재에 해놨고 심각한 피해, 이런 것들이 세이프가드 신청 요건 중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는 거, 요거였다고.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고 긴급관세를 이렇게 1단계 교재에 작년 과목별에 있는 거를 수록을 해놨었고 됐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있을 거 됐나? 그래서 관세법 65조의 긴급관세 여기에 근거한 것이 세이프가드가 된다. 됐나? 이렇게 해주면서 요 내용을 조문을 박아주면서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해드리면서 앞 페이지에는 상계관세였고요. 조금 많이 강조할 걸 그랬는가 보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질문했었던 2교시 8번 문제에서 관세 부과 범위, 긴급관세 부과 범위, 보복관세 부과 범위 그 차이를 서술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요거는 저보다 더 잘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과감하게 1점 마이너스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있지요. 어떤 범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요거거든. 됐죠? 오늘 교재에는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리고 보복관세는 박스에도 있듯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 피해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요거를 제가 그다지 진짜 강조한 거는 아니라고. 아쉽게도. 물론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다시 오늘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탄력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는 그 박스만 눈에 발라도 다 알 수 있고요. 보복관세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관세의 부과범위와 긴급관세의 부과범위 차이를 서술하라. 긴급관세는 우리가 1단계 교재에 조문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피해, 심각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보복관세는 피해 상당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 이렇게 강조한 것들 위주로 누가 적을 수 있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됐죠? 자, 1단계 교재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요거는 말로 제가 떠들었죠. 보복관세. 됐죠? 상호관세라고 뉴스에 1년 동안 떠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보복관세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신문기사로 마지막 3단계 5회차까지 뭔가 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는지 조금 반성을 하고요.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요. 긴급관세 또 강조를 했었죠. 여기를 보시라고요. 긴급관세는 1단계 교재에도 박혀 있었지만 요거죠. 빨간 줄. 보복관세는 새롭게 추가했죠. 물론 박스 1단계 교재에 피해 상당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조문을 바로 보니까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과 범위의 차이를 서술하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기를 출제자가 바라지 않았을까. 여기 보세요. 부과 범위, 보복관세의 부과 범위와 긴급관세의 부과 범위의 차이. 근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1점 마이너스 하는 걸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2교시 8번은 3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3교시 5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역이죠. 자, 요것도 참, 잘 찍었죠. 자, 제가, 요거를 3단계 4회, 5회 연속으로 냈습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왜 그랬겠습니까? 선화증권이 한 번도 기출문제에 서식으로 해서 나온 적이 없다. 그거를 늘 강조했었죠. 그래서 나올 거는 이때까지 서식으로 많이 나왔고 작년에 항공화물 운송자금 나왔고 이제 나올 거는 BL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두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패킹 리스트까지 포장 명세서까지 2점짜리로 다뤘습니다. 한 번도 안 다뤘던 거. 근데 마침 나왔네요. 봅시다.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서류 뭐 MT 46A 뭐 그거와 관련된 거 MT 하여튼 700 신용장 하한 신용장 개설에 관한 거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서 차례 나왔으니까 딱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쫙 보면 우리가 양식을 두 개를 봤었죠. Shift BL 해서 선적 선화증권 양식을 4회차에서 봤었고 3단계 그리고 온보드 BL 본선적지 선화증권을 온보드 노테이션 달린 것까지 해서 선적일도 물어보고 그거를 5회차 때 마지막으로 봤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이것도 4점 다 맞는 게임이 되겠다. 진짜 그럴까요? 보시죠. 자, 캐리어해서 운송회사가 퍼시픽 라이너가 됐네요. 뭐 선박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워더는 아닐 것 같지요. 됐습니다. 가봅시다. 시퍼 나오죠. 송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상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해서 베네피셜이죠. 신용장이 당사자로 수익자. 한국 기업이고요. 코리아 트레이딩 CO Ltd 이렇게 나옵니다. 컨사이너 그렇게 해서 수화인이죠. 지시식으로 to order of US Bank. 그래서 US Bank 지시식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 종류 구분했을 때 각 구분 요건에 따라서 했을 때 양도 가능 여부, 그러니까 수화인 표시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래서 기명식 선화증권, 지시식 선화증권. 그래서 신용장 결제 방식일 때 지시식 선화증권. 그래서 뭐였습니까? To order of ABC Bank. 보통 이렇게 해서 1단계 교재에서 많이 봤었죠. 차카 통지처가 미국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영수한 장소, 물건을 인수한 장소가 부산 항구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CY라든지 CFS라든지 이런 표시는 없네요. 그 다음에 오션 베슬, 그래서 선박회사가 맞겠죠. 패시픽 라인이라는 배 이름이 되겠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Port of Loading, 그래서 선적항이 되겠죠. 부산항이다. Port of Discharge, 보스턴항이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도착 항구도 보스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Description of Goods. 요거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4회차에 사회 문제에 부지 조항이라 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없다. 요걸 문제로 냈었죠. 됐고, 그 다음에 신용장항 발행한 장소하고 발행 일자는 12월 20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Laden on board vessel date.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우리 모의고사 했듯이 여기 깍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싹 따져보니까 요거는 Shift BL 선적 선화증권일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래서 선화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Shift BL 자체가 운송인이 선박에 화물을 선적을 한 이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될 테니까. 그래서 밑에서 선적일을 물어봤는데요. 온보드 노테이션이 별도로 없고, 또 여기 레이더 온보드 베셀 데이트라 해서 이쪽 칸에도 특별한 언급이 지금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Shift BL로 봐서 뭘로 봐야 된다? 발행일 선화증권 그 자체를 발행한 12월 20일을 선적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요 밑에 latest date, 최종 기한이죠. 최종 선적 마지노선은 21일이지만 신용장은 가까스로 21일 날 발행했으니까 그때 선적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 beneficiary 수익자죠. 신용장이나 이건 뭐 이슈뱅크, 개설은행 발행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죠.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니까 당연히 수입상은 미국애니까 미국 뱅크가 되겠죠. 됐고요. Document Credit Number에서 신용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Documentary Credit Number 해서 신용장 넘버가 이렇게 M 1, 2, 3 이렇게 나오네요.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됐고요. 그래서 LC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이다. 됐고, 나머지는 뭐 필요 있나? 됐고, Draft at Site. 뭡니까? 일람 출금 하나옵니다. 이런 얘기고, 만기 기한으로 봤을 때 요거 했고, 요거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늘 현재 상황으로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무역하게 몇 년 전에 인코텀수도 오타가 나오더만 이거 오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CIF 다음에는 우리 맨날 배웠듯이 지정 목적항이 나와야 되죠. 뒤에 표기 방식이 Insert Port of Destination, 그래서 지정 목적항이 나와야 되는데 뉴욕항이 아니고 보스턴항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 기한이죠. 그래서 매입 요청을 해야 될 최종 기한은 31일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됐습니다. 유효기일이 나오고요. 뭐 별거 없네요.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신용장 통일규칙 기준을 해야겠고, 운송 외에 추가 운임 없다. 됐고, 해상 운임 지급 당사자, 이거 대파 재밌죠. 여기 보면 freight, prepaid 성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코리아, 그래서
한국에서 운임을 선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급 장소가 한국인 걸로 봐서 한국의 수출상기가 CIF 조건이니까 결국 매도인이 바다 건너는 그 비용하고 해상 운임과 해상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결국 선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 MT700 1단계 했을 때 CIF 조건일 때 프리페이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죠. 해상 운임 지급 당사자 해사명을 써라. 아이고 씨 이거 서울이고 지급 장소가 성급 장소가 한국 서울인 걸로 봐서 시퍼 수출상 하나홈의 당사자로 베너피셔리. 그래서 코리아 트레이딩 CO 점 찍고 콤마 찍고 LTD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표현도 왜 이래 놨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저도 좀 이상하지만 자, 그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지요. 선적일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행일로 해서 20일로 봐야겠다. 12월 20일. 그 다음에 수화인을 결정하는 권리. 결국 지시식 선화증권이니까 결국 ABC 뱅크, 아니야, ABC가 아니고 US 뱅크, 이 친구가 신용장 개설은행이고 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신용장을 배서에 의한 양도할 수 있으니까 권리를 수화인을 결정하는 권리 당사자는 결국 누구다? 개설은행인 US 뱅크, 콤마 US 여기까지 다 적어주면 좋겠죠? 이슝 뱅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 양도, 이거는 뭐 상식이죠. 그래서 글짓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배서에 의한 양도. 작년에도 항공화물 운송장 뭐 특징에서 물어보더만 매년 물어보는 거 물어보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 적은 거 보도록 하지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22페이지. 자, 답은 다 찾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공부 목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선지급 장소 요거하고 가격 조건 CIF 요걸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왜 12월 20일이 선적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바하고 있으니까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US 뱅크요, 콤마 USA 이렇게 찍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지시식 선화증권이다. 됐죠?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행 US 뱅크, US의 지시에 따라서 수화인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서에 의한 양도한다. 그리하여 선화증권이 유통된다.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정도죠. 됐습니다. 여기 제가 수없이 많이 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많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 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간단하게만 봅시다. 시간도 많이 가네 이거 많이 지나가네. 하나씩 보여드리려는 욕심이 제가 커서 이제 여기 지금 있던 걸 자꾸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요. 85페이지 보면 MT700 하한신용장 발행 그 관련해서 여기 있죠. CIF 조건일 때 해상운임 여부에서 CIF 조건일 때 프리페이드 운임 선지급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16페이지 7페이지 이쪽에서도 요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 당사자들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됐죠? MT700 이렇게 해서 번호별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죠. 신용장이 종료했을 때 기명식, 지시식,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 했다 아닙니까? 됐죠? 은행 지시식이다.
to the order of ABC뱅크. 더 정관사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배서에 의해서 선화증권이 유통된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실전 모의고사 때 다뤘던 것만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4의 5에 선화증권 중간중간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오회 차에 사회차 간단하게 하고 5회차 때 한목에다 정리했었죠. 요거 양식하고 요거죠.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보드 BL에서 본선적재선화증권에서 발행일자, 선화증권을 발행한 날짜, 요거는 운송주소인 포워더가 발행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레이든 온보드에서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한 날짜는 10월 20일인데 본선적재 부기가 된 게 본선 적재한 날은 10월 22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선적일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여기는 received by the carrier. 그래서 중간에 운송주선인 forwarder가 낀 그런 house field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거를 forwarder's field 이렇게 옛날 기출문제 나온 것도 안내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선화증권에 대해서 좀 다뤄서 그렇게 실제 시험장에 앉아있을 때 겁은 안 났을 거라, 또 오히려 더 쉬웠을 거라. 그 다음에 4회차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죠. 요거는 shift VL이 되겠죠. shift VL.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요거였죠. 부지조항. 그래서 운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됐죠. 시퍼가 실었고, 지가 컨테이너 박스에 다 적입했고, 봉인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정도. 여기서도 두 군데 다 GCC, 오더 VL이다. 이런 거를 아까 5회차에도 정답 해설 박스에 적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 문제까지 해서 무역학은 끝난 것 같네요. 이게 3교시 5번 문제였죠. 이것도 무조건 4점을 획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고, 이제 경영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은 이제 좀 닫아줘라. 상업경제는 다 했나, 우리가? 계획대로 경영학하고 이제 상업경제 가도록 하지요. 자, 경영학 문제는 2교시 9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하, 이 문제구나. 조직이죠. 2교시 9번. 요거 경영학 교재를 제가 좀 띄우고 있을 테니까요. 문제를 살펴보고 계세요. 동작되는 동안 자, 가자. 자, 이 문제입니다. 2교시 9번 보죠. 기업과 경영 과목이라 했었고요. 나오네요. 조직 구조의 유형. 우리 많이 봤었죠. 사업 부재 조직,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뭐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 기능식, 직능식 또는 뭐 기능별, 직능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 조직, 태스크폴 조직 뭐 많이 했었죠. 기억의 조직 구조인데요. 이것도 국어가 좀 잘 돼야겠죠. 니은 조직 구조와 부문별 조직 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개의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게 여기 니은에 있는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기억 조직 여기 됐죠? 요거는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바구가 되죠. 이렇게 행렬 조직이 되겠죠. 됐죠? 직능별 부서, 뭐 인사부, 뭐 생산부, 뭐 무슨 부 있고, 여기 프로젝트, 보통은 여기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3, 뭐 이런 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출제자는 조금만 단어를 바꿨을 뿐이죠. 전체적인 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이라 하죠. 똑같은 말이고요. 한번 봅시다. 하여튼 두 개가 병합된 겁니다. 통합했다. 여기 나오죠. 자, 그럼 니은 조직은 뭘까? 이건 전문성이 높다 이러면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능별 조직이라는 거, 테일러식 조직이라 하기도 하고, 직능별 조직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각 기능별 부서가 있죠. 생산부가 있고, 뭐 기획부가 있고, 인사부가 있고. 그래서 각 부서 특별히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다는 거죠. 특정 업무만 취급하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노하우들이 쌓일 것이다. 됐죠? 됐습니다. 학습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문별 조직 구조, 요거죠. 요게 두 가지가 짬뽕됐다 하니까 연마하고 니은이 짬뽕된 게 기억이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가니까. 자, 부문별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부재 조직입니다, 사실은. 사업부재 조직.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부문별. 이렇게 적어주기는 출제자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프로젝트별. 뭐 이런 식이죠. 프로젝트를 여기 감춰놨네요. 자, 독립성이 높다. 업무 중복. 그렇죠? 그래서 사업 부재 조직의 단점이죠. 중복 투자가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죠. 예산이 낭비된다. 원가가 낭비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을 기억 조직의 답으로 하면 되겠고, 니은은 지역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별 조직, 사업 부재 조직이 꼭 제품별로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교재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다음에 기억은 인사부, 회계부, function of business of function. 직능이죠. 기능. 됐습니다. 그래서 니는 기능별이라 적어주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매트릭스 조직이라니까, 지체계 관점에서 단점,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2단계 모의고사. 그래서 명령체계가 이원화되는 거죠. 프로젝트별, 여기서는 뭐, 지역별이라 하는데, 그래서 얽히고 설켰으니까, 이원 어떤 명령체계, 그렇기 때문에 이중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지체계 혼선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됐고,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뭐 이래. 답 다 끝났네.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입견에 빠지면 이거를 헤매게 되는데, 출제자가 보통은 프로젝트 직능별 이건데 여하튼 바둑판으로 얽혀 있거든. 매트릭스가 돼 있거든. 근데 부문별 조직이라는 엉뚱한 단어를 써가지고 사업부별 조직 요걸 조금 감췄던 것 같습니다. 감춘 것밖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됐다. 되겠죠. 답은 대파이 간단했습니다. 됐죠. 여기 이중 명령체계 지휘 계통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2단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회차에
이런 문제가 제가 물음이 있었네요. 아이고, 빨리 안 찾아지네. 지희, 개통. 그냥 지희만 치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벅차네. 여기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과목별 모의고사 할 때도 4위 때 경영학 파트로 해서 이렇게 달렸고요. 요때 이런 식이죠. 요 그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나왔던 2교시 9번 문제가 요 그림이라고. 요게 매트릭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 같은 말입니다. 저도 여기 장점, 단점 적으려 했죠. 했을 때 지 계통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적어주시면 딱 되겠다. 그래서 행렬 조직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로도 정리를 해줬고 됐죠. 그 다음에 1단계 교재에서도 사업부재 조직 160페이지에 있겠네. 여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업부재 조직도 요 문제죠. 사업부재하고 프로젝트하고 비교한 이런 예제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업부문별 조직, 지역별, 고객별, 사업부 다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해드렸죠? 됐죠? 여기도 지역별, 고객별 등 됐죠? 사업부를 편성한다. 됐죠? 그래서 사업부문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독립채산제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됐죠?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다 기본 바탕이 돼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2-9번 이 문제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2-11번 ERP 문제인데요. 여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를 조금 읽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ERP를 떠올릴게요. 자, 2-11번 문제를 보시요. 자, 이것도 여러 번 했었죠. 계속 나오고요. MRP1 70년대 재고 최소화 목표지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생산 자원계획 또는 제조 자원계획 MRP2죠. 90년대 ERP, 그 다음에 2000년대 EERP, 학장형 ERP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MRP죠. 그러니까 MRP1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자재 소요 계획 또는 자재 소요량 계획 뭐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고를 줄일 목적 뭐 다 알고 있고요. 재고 최소화하죠. 그 다음에 BOM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1회에서도 다뤘죠. 그래서 BOM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총소양산처럼 재고 현황을 반영한다. 순서 뭐 좋은 얘기들이고. 그래서 MRP 기억 자재 소요 계획하고 자재 명세서 BOM이 바탕이 되죠. 자재 명세서 그 다음 재고 기록철 그 다음에 MPS 대일정 계획 그 다음에 RF 맞나? 그렇게 해서 BOM, MPS, BOM, 그 다음에 IR이죠. 재고 기록철. IR? 갑자기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요. IR 하기도 하고 IRF, Inventory Records, 재고 기록철 되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재 명세서는 우리가 봤었죠, 요거. 그 다음에 니은은 옛날 21학년도 나왔을 때 분설구구 그거 순서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장난이죠. 됐고요.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재 소요계 또는 자재 소요량계, MRP 또는 MRP1.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죠. 자재 명세 10개를 생산하기 필요한 하위 부품 총 소요량. 근데 제가 냈던 문제하고 비해서 너무나 간단했죠. 그래서 예정 입고 수량도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신경 써라 이거죠. 예, 창고 안에 있는 것도 파악할 필요 없고. 됐죠? 그래서 부품 몇 개나 했니? 10개나 했니? 10개죠. 그러면 Y 제품 10개를 위해서 반제품은 2개가 필요하고 X 제품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80개가 필요한 거 되겠죠? Y 제품 하나에 X 제품 2개, X 제품 하나에 Y 제품은 4개씩.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80개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 모의고사 때 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쉽죠? 출제자가 요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저처럼 모의고사에 좀 주었으면 좋았는데 아무 그런 언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모의고사 봤었지? 이런 식인 것 같아.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설구구죠. 네, 자 봅시다. 요거는 분설구구 다 알고 있고 프로토타이핑이 마지막 단계 분설구구 구현이죠. 네, 구현 단계 implementation 됐고 딱 configuration이죠. 모듈 조합화. 이거는 구축 단계 3단계가 되겠죠. 됐고 as is 현재 있는 그 상태니까 여기 1번이 되겠죠. 분석. 이게 설계가 되겠네요. 디자인. 분설구구. 이거는 미래의 프로세스죠. 이상형. 미래의 이런 원하는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투비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그냥 to be 적어도 되고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 뭐 대문자 to 적어도 되고 됐죠? 그래서 B, A, D, C 이건 뭐 장난이 문제였죠. 공부만 제대로 됐으면 금방 푸는 문제가 되겠다. 됐습니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때 제가 다뤘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1번 문제였던 것 같네요. 정말 똑같은 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이죠? 1회네요. 1회 2교시 문제 3번.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도 자재명세서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자재명세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MRP는 직접적으로 질문 던진 거는 작년 3단계에서 그 아껴둔 문제가 있는데 올해 못 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박스로 돼 있죠. 당구장 표시. 그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시험 문제는 대파이 간단하죠. 갈로 안의 숫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적어줬으면 출제자가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답은 다 뭐 빤하니까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설구구죠. 분설구구는 분설구구 하면 맨날 저게 생각나더라. 나는 교과교육학의 에디 모형. 그게 생각이 나서, 여하튼, 한번 보죠. 페이지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알고 봤더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as is, to be, configuration, prototype.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워드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분설구구. 맨날 분설구구 떠들었잖아. 됐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경영학까지 됐고 3교시 7번. 이거 표시를 안 했나? 2교시 11번. 이 친구도 다 맞아야 되는 게임이죠.
됐죠? 그 다음에 3교시 7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경영학 3교시 7번. 요거 노사관계 갈등. 요것도 뭐 정리를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려서 뭐 이것도 4점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교시 7번 가보죠. 뭐 누구나. 예. 자, 노사관계 갈등 사항이고요. 이거는 경영학 쪽에 인적자원관리 그쪽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노사관계 갈등 이렇게 했을 때 파업 현장이다. 오전 9시부터 뭐 갈등이다. 어쩌고저쩌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생활수준 향상,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균형 있는 제정한 기획을. 요거는 이제 모든 법에 제1조가 목적으로 돼 있죠. 네, 그랬을 때 기본적이다. 이런 단어가 있고 뭔가 보장한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뭐 그리하여 뭐 더 넓게 균형 있게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지금 다툼이 있잖아.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다툽니까?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투죠. 거기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거. 기본적인. 그게 뭐겠습니까? 떠올랐죠? 작성 방법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 우리 한 번씩 이런 나오죠?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을 기업이 지키지 않았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배했을 때, 근로조건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최저 기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살면서 못 들어본 사람 없을 테니까. 경제학 문제에 정부의 가격 규제했을 때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균형가격보다 높은 그러한 수준에서 정부가 가격 규제했다. 그게 최저가격제죠. 그거 하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드렸고, 경영할 때도 예제 풀면서 근로기준법 좀 이따 보면 되겠죠. 노동 3건, 단단단,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단단, 맨날 단단단 떠들었다 아닙니까? 자, 니은이 있고요, 디귿인데요. 이건 단체행동권 나왔으니까 단결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되겠죠. 됐습니다. 단체 교섭이 오케이 됐다, 노사 간에 합의됐다, 그러면 단체 협약이라는 문서가 나오는 거죠. 됐고요. 좋고요. 좋은 일이다. 줘서 키를 줬다. 기장가 보네요. 됐고. 근로기준법, 요거는 몇 번 읽어보면 기본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갈로해서 아니다. 뭐 군데군데 있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없었는 것 같고,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이 별책에 한 5, 6, 10군데 정도 나오겠나? 근데 문제 만들 게 거의 안 보여서 옛날 문제 2015로 돼 있던 걸 내기는 좀 그렇고 해서 참은 게 있었는데 노사협의회 그 관련해서 문제 만든 게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일단 나오긴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됐고요. 이것도 오늘 교재 한번 보도록 하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교시 7번이 되겠네요. 근로기준법, 단결권, 요걸 쓰라고 했죠. 요것도 제가 요약해드렸죠. 노동조합의 결성 운영, 그리고 활동할 그러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 그 다음 단체 교섭권, 디귿에 적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뭐, 근로기준법, 이렇게 물어봤던 게 있었네요. 옛날 거 지금 찾으려니까 또 됐고요. 2단계 8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8회 때는
교과 교육학이었는데 그 전에 경영학 했던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추가해서 했는데 막 나왔네요. 이게 여기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노동인권보장. 그래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통과목 그거 내용체계 박스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 단단단 맨날 또 들었어. 이렇게 했는데 못 적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 이런 걸 갈라놓기 했고 됐죠? 노동조합의 역할 이런 거 물어봤고 오른쪽 페이지에 근로 3건에서 이렇게 1단계에 없었던 거 별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2단계 8회차 거기 모의고사에서 문제 6번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됐나? 그리고 1단계 경영학 쪽에서도 있었죠. 단단단히 있었다고. 노사 협력 제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단단단히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박스로 해드렸다고. 물론 뒤에 있는 노사위원회 단체 교섭 요거를 비교하는 박스 요거는 문제를 모의고사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밑에 예제 보면 근로계약 맺었는데 그 위배했다 단체 협약이나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요걸 이제 넓게 보면 근로기준이다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그거까지도 쓰는 데는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이 딱 올 테니까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됐죠? 그런데 저게 어렵겠습니까? 요거 단체 단결권 그거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다고 키워드를 그러니까 뭐 다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도 있었고 옛날에도 그래서 7번이죠. 3교시 7번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4점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약 좀 땄죠, 이제. 경약 땄고요. 마케팅을 아까 내가 펼쳐놨나? 안 펼쳐놨네. 마케팅 문제로 갈 테니까요. 2의 12번. 그거를 일단 보고 계세요. 2회 12번. 마지막 문제네요. 2회가 아니고 2교시 12번. 자. 아이고, 떨어졌다. 자, 교재 17페이지. 요거는 하나 정도는, 마이너스 쳐야 되는 게, 저도 몰랐던 게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마이너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쳐야지. 자, 2의 12번 한번 보죠. 요거는 1점 정도는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갑시다. 이걸 좀 주술게요. 갑시다. 제품 구매 A, B 대화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5단계가 있죠. 늘 나왔던 겁니다. 기출문제. 자,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정보 탐색했다. 그럼 대안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리을 적는 거는 뭐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관여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요성 지각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그냥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다 살 수 있고 동질적인 제품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별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쇼핑 습관에 따른 어떤 소비재를 분류했을 때 결국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그렇게 나누면 전문품이 고관여 제품일 수 있고 편의품이 저관여 제품일 수 있다. 좋죠? 자, 대충 알겠습니다. 한번 대사 읽어볼까요? 저번에 부탁했던 태블릿 PC 알아봤니? 가격과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 브랜드 선택이 고민된다. 이 학생 A가 고민하는 걸로 봐서 쉽게 판단, 구매 결정을 내릴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관여보다는 관심도가 좀 높지 않느냐, 고관여이지 않을까. 학생 B가 땡땡사 제품이 가성비 최고라고 입소문이 났다. 됐죠? 최대 효과의 원칙인가요? 아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 최대 잉여의 원칙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최대 잉여의 원칙.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자, 가성비 입소문이 나더라. 선택지에 넣을게.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테마가 끝났고요. 그 다음 발렌타인데이, 평상시와 달라서 잘 먹지도 않았던 초콜릿 선물을 검색하는 정신없어. 학생 B가 평상시에 초콜릿 안 먹는답니다. 근데 이러한 발렌타인데이라는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서 선물을 또 남자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다. 상황적 관여도다. 이런 식이거든. 상황적 관여도를 제가 한 번도 이박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니은은 대안의 평가니까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관여도의 유형, 책을 찾아보니까 상황적 관여도입니다. 한 번도 설명 안 했죠,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뭘까요? 출제자께서 기억에 해당하는 관여도의 수준. 관여도의 수준은 고관여 상황이냐, 저관여 상황이냐, 고저.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고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관여도 수준이라 하니까 고냐, 저냐. 그랬을 때 고관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죠. 근데 학생 A 태블릿 PC 제품 구매에 관한 이거 했고 리을은 대안 평가, 대안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서술을 간단하게 니은에 해당하는 마케팅에 사용되는 용어 요거죠. 니은에 해당하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 여기 잘 보시면 출제자께서 뭐 종류라든지 구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유형이란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근데 단순히 니은에 해당하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청을 요구를 하죠.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요만입니다. 그래서 땡땡사 제품이 가성비 최고라고 입소문이 자자하더라. 얘가 저번에 부탁을 했답니다. 알아봤냐? 알아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려주는, 전달을 해주죠. 뭐라고? 땡땡사의 제품이 가성비가 최고라고. 입소문이 자자하더라.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떠들썩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입소문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눈에 밟힙니다. 됐나? 이게 마케팅에서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고민을 좀 해봤죠. 제 생각에는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
이거나 뭐 버즈 마케팅, 꿀벌이 윙윙거리는 거, 우리 버즈 토이 있듯이, 소집단 분과 토이 있듯이 교육하게 버즈 마케팅, 그게 그겁니다. 어떤 푸시하느냐 풀이냐 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하면 아주 옛날에 19년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새끼도 뭐 요거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죠. 바이럴 마케팅이 좀 작은 개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 그 다음에 오럴, 말, 그게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요번에는 과목별 모의고사 또 3단계에서 컨덕트 마케팅하고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에 따른 마케팅 구분, 그 두 개를 대비를 했었는데, 요건 옛날에 모의고사 진짜 오래전에 낸 거고, 이 바이럴 마케팅은 넓게 보면 입소문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얘는 좀 엽기적인 내용, 재미난 내용,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떤 정보를 받는 소비자 쪽에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거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왜 뉴스 앵커 진지하게 뉴스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코믹한 걸로 끝나면서 뭐 물병 하나, 브랜드 하나 살짝 가면서 그런 게 많이 퍼졌잖아. 그런 겁니다. 약간 엽기적인,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재미난 이런 표현들이 조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용어라 했지, 마케팅의 어떤 구분, 이런 것도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것도 무슨 마케팅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구분입니다. 전략, 구분, 기법. 근데 출제자가 용어, 그냥 마케팅에 사용하는 용어라 했지, 이 사람이 뭐 유형, 종류, 기법, 전략 이런 어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거는 그냥 우리 저거 있죠. SCM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게 무슨 효과였습니까? 채찍 효과, 볼십 이펙트. 하루의 상류로 갈수록 정보의 왜곡 효과가 증폭되는 그러한 효과를 채찍 효과를 하듯이, 얘는 뭡니까?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인마가 어떤 주위에 떠드는 이런 걸 듣고 와서 얘한테 또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냥 구전이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입소문이 있는데 답을 니은해서 입소문 이렇게 적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구전 효과, 채찍 효과나 이런 것처럼 구전 효과,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과정이고, 소비자 사용자들끼리 자꾸 알려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구전 효과, 요 정도 적어주는 게 저는 제일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요 상황적 관여도는 제가 못 찍었다 했고요. 그래서 2교시 12번, 이 친구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봅시다. 관여도의 수준, 기억은 가격하고 뭐 이런데 관심이 많죠. 가격하고 성능, 학생 A가 고민이 많다,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 시험 고관여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말장난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용어, 땡땡사 제품이 가성비 최고라는 입소문 자주 하더라.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마케팅에 사용되는 용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전 효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구전 효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다. 이게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구전해도 될 것 같고, 구전 전달하는 과정, 그에 따른 거, 그러한 것, 그 다음 구전 효과, 그럼 뭐 효과까지 붙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손가락 표시를 해서 제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했기 때문에 출제자가 뭐 구분 종류 기법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매스 마케팅 그 다음에 오란시 오란시 했었죠. 그런 것들 원투원 마케팅 이런 것처럼 마케팅 기법 종류 릴레이션 마케팅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마케팅이라고 쓰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요거 상황적 관여입니다. 특정 상황, 어떤 대상, 일시적으로 높은 관심을 상황적 관여도.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관여도라고 또 경영연습책에 좀 나오죠. 됐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1단계 교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었으니까 되겠죠. 2단계 한번 볼까요? 관여도. 2단계에도 관여도 문제 이런 식에서 고관여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었네요. 됐죠? 2단계에서 4에 있었네요. (50, 51페이지) 요거네요. 소유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도 오른쪽에 있었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고관여 의사결정, 저관여 의사결정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관여도 수준에 따른 기출문제도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고관여, 저관여 됐죠?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 이거는 뭐 수없이 했었죠. 대안평가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고 됐죠. 1단계 때 뭐 많은 문제들을 했으니까 한번 보죠. 저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뭐 모의고사 문제일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구전이라는 단어는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대성과 불일치 모여 시험에 2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애초에 기대한 거하고 성과하고 불일치한다. 성과가 더 컸다면 만족하죠. 그럼 호의적인 구전. 그래서 자자하게 소문이 자자하게 입소문이 자자하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더 활발할 것이다. 그래서 구전이라는 단어들이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전 이런 거 또는 구전 효과. 구전 마케팅 이렇게 적기에는 뭐 마케팅의 구분, 종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갸우뚱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구전이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출제자가 노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마케팅 2교시 12번이었나요? 요거는 1점은 제가 나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11번. 아니구나? 아니다. 2교시 12번이었나요? 요거는 상황적 관여도, 요거는 얘기를 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3교시 2번 가보죠. 요거 경영학 교재에 있었는데 19페이지입니다. 3교시 2번도 객관식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애매하지 않게 출제자가 잘 냈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 빤한 거죠. SWOT 분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SW, 그 다음에 Strength, Weakness,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기회와 위협, Opportunity, Threat.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안 읽어봐도 기억은 SWOT 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외부 요인의 미시적, 그러한 외부 환경 분석 모형이 포터의 5포스 모형이었죠. 산업구조 분석 모형 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여기 했을 때 요게 애매할 수 있는데 출제자가 제일 어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외부 요인이니까 O 아니면 T가 되겠죠. 그 다음 내부 요인은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우리 경영학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외부 환경, 어떤 위협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다. 그럼 내부 약점을 극소화를 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외부의 위협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약점을 좀 더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철수 전략, 그렇죠. 내부의 약점 보완할 조차도 안 된다. 상황적으로 외부 환경도 안 좋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강점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시장 성장률이라든지 뭔가 위협이 된다. 그러면 시장 침투 전략, 엔소프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한 시장에서 시장을 자꾸 넓히지 않고 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칭을 다 해보니까 2단계 때, 1단계 때 경영학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과 매칭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19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1단계 교재 보시면 예제 1, 2번 거기하고 똑같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자가.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정리한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영학 다시 한번 괜히 닫았구나.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요. 잠시 쉬었다 야겠다. 와,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방금 3교시 2번이었죠. 3교시 2번도 2점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 몇 문제 안 남았네. 빨리 하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영전략, 환경분석 이런 식으로 경영학에서 여기 SWOT 분석 이런 식으로 다뤘거든요. 아이고.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사항 출제가 냈더라고요. 기출문제는 뭐 별거 아니었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약점이 있으면서 위협인 이런 상황. 여기 철수 보이죠? 그 다음에 위협이 있으면서 강점이 있었다. 그래서 약점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강점이 있으면서 위협, 시장 침투 전략. 아이고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견의 여지가 좀 없는 것들 위주로 출제자 적었다. 이래 뭐 WT 상황에 옳지 않은 것, WT 상황이나 옳은 것 철수라는 얘기죠.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WO 상황일 때, ST였죠? 아까 ST일 때 뭐였습니까? 시장 침투 전략. 그래서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경영학까지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